한겨울 산속 두 손이 묶이고 입이 막힌 채 눈밭에 버려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죄목은 단 하나.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던 폐가에 홀로 걸어 들어가 빗자루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그 폐가의 문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그 폐가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모두가 도망치는 곳으로 혼자 걸어 들어간 20살 새색시 연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순창 인근에 홍촌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붉은 황토길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그 길 끝자락에 한때는 기와집이었으나 지금은 쇠락할 대로 쇠락한 폐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깨까지 자라 있었지요.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절반이 깨진 채 뒹굴고 있었고 부엌에 솟은 녹이 쓸어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귀신이 나올 법한 흉가에 가까웠지요. 그 집 안방에는 한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황씨 부인이라 불리는 올해 65의 시할머니였지요. 사람들은 모두 황씨를 미친 노파라 불렀습니다. 우리 영감 어디 가셨어? 고추장 다 됐는데 어디 가셨어? 황씨는 종일 그렇게 헛소리만 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5년 전 외아들 내외마저 돌림병으로 잃은 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했지요.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집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폐가에 새색시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연화, 올해 20이었지요. 연화는 본디 가난한 선비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17에 어머니마저 폐병으로 잃은 뒤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지요. 손재주가 야무져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으나 외삼촌이 노름 빚에 시달리자 그 빚을 갚는 대가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윤재안에게 시집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이 빚만 갚으면 너도 한시름 놓는 게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거라. 외삼촌이 그렇게 말하며 연화의 등을 두드릴 때 연화의 눈에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연화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외삼촌. 가마를 타고 산길을 넘어 홍촌에 도착했을 때 연화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신랑 윤재안은 25의 청년이었으나 가난에 찌든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지요. 첫날 밤 신랑은 연화의 손을 잡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내일 새벽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거기서 일을 구해 돈을 벌어와야 이 집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언제 돌아오십니까?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이요. 할머님을 부탁하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낭구님.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신랑은 보찜 하나만 둘러매고 떠났습니다. 연화는 살인문 앞에서 신랑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폐가가 된 시댁을 마주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로구나. 연화는 족두리를 벗고 댕기를 풀어 머리에 동였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부터 들었지요. 마당에 잡초를 뽑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치우고 장독대를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이 부러져도 연화는 멈추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깔깔거렸습니다. 저 새색시 좀 봐. 시집을 잘못 와도 한참 잘못 왔구만. 아이고, 저 미친 할미까지 모셔야 하니 얼마나 고생일꼬. 한 달도 못 견디고 도망갈 게 뻔하지. 그때 마을 토 임봉수의 아내인 노씨가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임봉수라면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고추장 가게 백록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지요. 노씨는 비단옷을 휘날리며 거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집안이라면 망할 만했지. 저 미친 할미가 살아있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야. 노씨가 들고 있던 물동이가 일부러 연화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고 연화의 치맛자락이 흠뻑 젖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들어 노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깨진 동이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라도 베이실까 치우는 겁니다. 노씨는 흥하고 콧방귀를 끼며 가버렸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킥킥거리며 따라갔지요. 연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흙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으나 손등으로 슥 닦고 다시 일어섰지요. 그날 저녁 연하는 산에서 캐온 산나물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냉이며 달래며 고사리며 정성껏 다듬어 가마솥에 보글보글 끓인 된장국이었지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폐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님, 진지 드십시오. 연하는 국 한 그릇을 황 씨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황 씨는 누운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지요. 연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숟갈을 하나 떠서 황 씨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님. 황 씨의 입가에 국물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손수건으로 그 입가를 닦아드렸지요. 내일은 더 맛있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황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연하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연하가 부엌에서 잠시 잠든 사이 황 씨의 마른 손가락이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랐습니다. 봄이 가까워오는 산속에는 냉이며 달래며 고사리며 나물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연하는 손이 곱아도 부지런히 나무를 캤습니다. 어느 날은 산비탈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산에서 내려와선 우물을 길어와 황 씨의 몸을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머리도 빗겨드리고 손톱도 다듬어드렸지요. 황 씨는 여전히 헛소리만 중얼거렸으나 연하는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헌한 밤이었습니다. 연하가 부엌에서 다음날 끼니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안방에서 황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찹쌀은 사흘을 불려야 하고 메주가루는 햇볕에 사흘을 더 말려야 해. 고춧가루는 씨를 반드시 빼야 맵지 않고 마지막에 매실 발효액을 2숟갈 넣어야 홍순강 맛이 나지. 연하는 손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또렷한 고추장 담그는 법이었지요. 황 씨의 고추장이 한양 제일이라 했지. 임금님 수라상에까지 올랐지. 홍순가. 연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정말 미친 노파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깊은 사연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연하가 황 씨의 머리맡에 좁쌀죽을 가져갔을 때
황 씨는 처음으로 또렷한 눈으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미친 노파의 것이 아니었지요. 깊고 슬프고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이었습니다. 아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연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누르며 황 씨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밑을 더듬더니 작은 비단 보따리 하나를 꺼냈지요. 그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걸 받아라. 연하는 두 손으로 비단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황 씨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했다, 아가. 미안하구나. 할머님, 내가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또 한 번 사람을 잃을까 두려웠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너를 맞이하면 너 또한 욕심의 눈이 멀어 이 집의 비밀을 캐려들까 두려웠지. 그래서 일부러 미친 척했다. 비밀이라뇨? 황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름 동안 너를 지켜봤다. 너는 아무것도 묻지 않더구나. 가난을 탓하지도 신랑이 떠난 것을 원망하지도 이 늙은이를 귀찮아하지도 않더구나. 된장 한 그릇을 나누는 너 같은 아이라면 이 비밀을 막게만 하다 싶었다. 연하의 손에 들린 비단 보따리가 떨렸습니다. 열어보아라. 연하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조그만 옥인 하나와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옥인에는 홍순각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종이는 궁궐의 인장이 찍힌 진상봉서였지요. 할머님, 이게 내가 한때는 한양 홍순각의 안주인이었다, 아가. 임금님 수라상에 고추장을 올리던 황씨가 바로 나다. 연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황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그러나 30년 전 내 남편의 의형제였던 자가 우리 집 비법서를 훔치고 누명을 씌워 우리를 망하게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이 산골로 숨어들었지. 그 자의 손길이 닿지 않을 곳을 찾아서 말이다. 황 씨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 자가 지금 이 마을에 있다. 누구입니까, 할머님? 백록건의 임봉수다. 연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노 씨의 남편 바로 그 임봉수가 시댁을 망하게 한 원수였던 것이지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 자가 알면 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우리까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미친 노파인 척 해온 것이다. 연하는 황 씨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 있습니다. 황 씨는 그제야 연하의 두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식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란다. 너는 된장 한 그릇으로 이 늙은이의 마음을 살렸다. 너야말로 홍순각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날 이후 연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황 씨는 매일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하는 산에서 캔 약초로 황 씨의 몸을 다스렸고 황 씨는 연하에게 홍순각의 비법을 한 가지씩 전수하기 시작했지요. 첫날은 찹쌀 불리는 법, 둘째 날은 메주가루 고르는 법, 셋째 날은 항아리에 담그는 법, 그리고 마지막 비밀인 매실 발효액 넣는 때까지. 속맛은 손이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는 게란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해야 먹는 사람도 행복하지. 연하는 황 씨의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는 화로를 피우고 군밤을 구웠습니다. 펑펑 터지는 밤 껍질에서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할머님,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황 씨는 군밤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꿀맛이로구나. 꿀맛이야. 많이 드세요. 더 구울게요.
아가야,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산의 진미를 먹어봤는지 아느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음식도 먹어봤다. 그러나 그 어떤 음식도 지금 이 군밤만큼 달지는 않았다. 연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황 씨가 활짝 웃었지요. 네가 곁에 있어 단 것이다. 사람이 더해지면 음식이 달아지지. 황 씨가 웃자 연하도 따라 웃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마당을 휩쓸었으나 두 사람이 둘러앉은 화로 가에는 봄볕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연하가 우물에 물을 길러갔을 때였습니다. 우물 안에서 흙냄새가 풍겨왔지요. 두레박을 내려보니 우물물이 흙탕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새 흙을 들이부은 것이었지요. 누가 이런 짓을... 연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깨물었지요. 임봉수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하가 마을 잡화점에 좁쌀을 사러 갔을 때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잡화점 주인이 곤란한 얼굴로 말했지요. 아이고, 새댁 미안하오. 이모른께서 그쪽 집에 물건을 팔지 말라 하셨어. 거역하면 우리 집안이 굶게 생겼어. 알겠습니다. 연하는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떡 장수 칠복 영감이 연하를 불러 세웠지요. 새댁, 연하가 돌아보자 칠복은 보따리에서 떡 한 꾸러미를 슬며시 건넸습니다. 주름 가득한 그 얼굴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지요. 이걸 받으시오, 새댁. 누구신지요? 이 늙은이는 칠복이라 합니다. 옛날에 홍순각에서 청지기를 지냈죠. 마님께서 정신을 차리셨다 하기에 아이고, 마님. 칠복은 끝내 흐느꼈습니다. 30년 전 시댁이 무너질 때 함께 떠돌아야 했던 늙은 청지기. 그는 이 마을에 자리 잡고 떡 장수로 연명하면서도 황씨 부인이 살아있는 그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마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늙은이의 떡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었소이다. 새댁, 임봉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오. 조심하시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오. 연하는 칠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났습니다. 임봉수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연다 했지요. 인근 양반들과 사또까지 초대된 큰 잔치였습니다. 백록간의 고추장이 상에 올랐고 양반들은 그 맛을 칭찬하며 잔을 들었지요. 그런데 잔치 한가운데 한 양반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양반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신음했지요. 독이다! 음식에 독이 들었다! 임봉수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섬주섬 고추장 단지 하나를 집어들고 사또 앞에 내밀었지요. 이 고추장은 윤재안의 집에서 사온 것입니다. 그 새색시가 만들어 우리 집에 판 것인데 거기에 독을 탄 것이 분명합니다. 사또 정대감은 강직한 사람이었으나 양반이 쓰러진 마당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임봉수의 말은 너무도 그럴듯했지요. 가난한 새색시가 양반들에게 앙심을 품고 독을 탔다는 말은 마을 사람들도 그럴듯하게 들었습니다. 이윽고 포졸들이 폐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연하는 나오라. 연하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갔습니다. 황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포졸들을 막아섰지요. 그러나 이미 정신이 흐려진 노파의 모습을 한 황 씨를 포졸들은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황 씨가 마루에 쓰러졌지요. 가지 마라, 아가야. 가지 마. 연하는 끌려가면서도 황 씨를 향해 외쳤습니다. 할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연하는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옥문 너머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그럴 줄 알았어. 가난한 것들이 한번 손에 돈이 들어오면 사람도 죽이지.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연하는 황 씨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제가 어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너지면 할머님은 누가 지킵니까? 그날 밤 옥문 앞에 늙은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더러운 옷차림. 누가 봐도 미친 노파의 모습이었지요. 황 씨였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가야 어디 갔니? 황 씨는 통곡했습니다. 옥졸들이 혀를 차며 노파를 쫓아내려 했으나 황 씨는 옥문 창살을 붙들고 놓지 않았지요. 연하가 옥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황 씨가 갑자기 연하에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아가, 듣거라. 내가 칠복에게 이미 사람을 보냈다. 사또 정대감은 강직한 사람이니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조금만 견뎌라. 연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황 씨는 다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옥문을 떠났지요. 옥졸들은 미친 노파라 비웃었으나 그 비웃음 뒤에 숨겨진 황 씨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임봉수는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임봉수가 옥졸들을 매수했지요. 무거운 엽전 자루가 옥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이 계집을 깊은 산속에 끌고 가서 버려라. 호랑이 밥이 되든 얼어 죽든 거기서 알아서 끝나게 두어라. 우리는 도망쳤다 하면 그만이다. 옥졸들은 한밤중에 연하를 끌어냈습니다. 두 손을 묶고 입을 천으로 막은 채 산속 깊은 곳까지 끌고 갔지요. 한겨울 산속은 칠흑같이 어둡고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살아남아라. 옥졸들은 연하를 산 깊은 곳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연하는 묶인 손을 풀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한참을 끙끙거린 끝에 겨우 손을 풀고 입에 막힌 천도 떼어냈습니다. 할머님, 어찌 해야 합니까? 연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어디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연하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고 손과 발이 서서히 곱았지요. 할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하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눈밭에 손을 짚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지요.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지요. 사람 살려. 발자국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횃불을 든 한 사내가 다가왔지요. 산속에서 멧돼지 사냥을 나온 늙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이런 추운 데서 어찌된 일이오?
사냥꾼은 입고 있던 가죽 외투를 벗어 연화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갔지요. 사냥꾼의 등은 따뜻했고 그 등에서 연화는 어렴풋한 안도감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연화가 깨어난 곳은 사냥꾼의 오두막이었습니다. 화롯불이 활활 타오르고 죽 한 그릇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지요. 사냥꾼의 늙은 아내가 연화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아이고, 다행이야, 다행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연화는 그제야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홍촌의 윤재한의 아내입니다. 임봉수가 저를 모함했습니다. 사또께 가야 합니다.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냥꾼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걱정 마시오. 이 늙은이가 모셔다 드리겠소. 임봉수라면 우리도 들은 바가 있어. 그자가 옛날에 누구를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 산 사람들 사이에선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오. 다음 날 아침 사냥꾼이 연화를 데리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미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황씨 부인이 칠복 영감과 함께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황씨의 손에는 30년간 깊이 감춰두었던 비단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그 안에는 홍순각의 옥인과 궁궐 진상 봉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임봉수가 30년 전 직접 적은 비법서, 사본과 차용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황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미친 노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또렷한 한때 한양 제일이었던 홍순각 안주인의 목소리였지요. 이 늙은이 황 씨가 지난 30년의 진실을 고하옵니다. 사또 정대감은 황 씨가 내민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옥인의 인장과 궁궐 진상 봉서의 도장이 일치했지요. 차용 증서에는 임봉수의 손글씨와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사냥꾼이 연화를 부축하고 들어왔습니다. 새댁이 어젯밤 산속에 버려져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 새댁을 산속에 끌고 갔는지 옥졸들을 추궁하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연화가 비틀거리며 황 씨에게 다가갔지요. 황 씨가 두 팔을 벌려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살아 돌아왔구나. 할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마당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지요. 사또는 즉시 옥졸들을 추궁했습니다. 옥졸들은 처음에는 발뺌했으나 사냥꾼이 산속에서 본 모든 것을 증언하자 결국 무너졌지요. 그들은 임봉수에게 받은 엽전 자료를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임범수를 즉시 잡아오라. 임봉수가 끌려왔을 때 그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요. 저 노파가 누군지 어찌 안단 말입니까? 저 문서들도 위조일지 모릅니다. 그때 황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임봉수, 자네가 모르는 척해도 자네 손으로 적은 글씨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지. 홍순각의 진짜 비법은 두 가지였네. 하나는 찹쌀과 메주가루의 비율이고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에 넣는 매실 발효액 2숟갈이지. 자네가 훔쳐간 비법서엔 그 매실 발효액이 적혀있지 않다네. 내 남편이 일부러 그 한 줄만 빼고 적었으니까. 임봉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자네 백록간 고추장은 늘 무언가 한 끗이 모자랐던 게야.
양반들이 칭찬해도 진정한 홍순각의 맛은 내지 못했지. 임봉수는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의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토우의 정체가 한낱 도둑놈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또 정대감의 판결은 추상 같았습니다. 임봉수는 30년 전 홍순각을 모함하여 망하게 한 죄, 윤재안의 아내 연화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둔 죄, 옥졸들을 매수하여 사람을 산속에 버려 죽이려 한 죄, 그 죄가 무겁고도 무겁다. 곤장 100대를 친 후 전 재산을 몰수하여 홍순각 황씨에게 돌려주고 함경도 변방으로 영구 유배를 보낸다. 그 아내 노씨는 관노비로 보내노라. 임봉수의 비명이 마을 곳곳까지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임봉수에게 핍박받아온 이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요. 황 씨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 집을 다시 일으키자구나. 네, 할머님. 그로부터 보름이 흘렀습니다. 폐가였던 윤재안의 집 마당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양 홍순각의 진짜 황씨 부인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 고을의 양반들과 장사꾼들이 앞다투어 고추장을 사러 온 것이지요.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다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연하가 미안한 얼굴로 말하면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다음날 또 새벽같이 줄을 섰지요. 마을 안악들은 이제 더 이상 깔깔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순각의 고추장을 한번 맛보려 줄을 서는 처지가 되었지요. 우물가에서 연화에게 일부러 물동이를 깨뜨렸던 노씨는 이미 관노비가 되어 마을을 떠났고 그 자리에는 충직한 칠복 영감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맛은 손이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는 게다. 황 씨는 매일 장독대 앞에서 그 한마디를 되새기며 고추장을 담갔습니다. 연하는 그 옆에서 황 씨의 솜씨를 한 가지씩 익혀갔지요. 두 사람의 손에서 빚어진 고추장은 그저 고추장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한과 5년의 외로움, 그리고 보름의 따뜻함이 버무려진 하나의 결정이었지요. 그리고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촌의 윤재안의 집은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신랑 윤재안과 함께 연하는 옛 홍순각의 이름을 다시 세웠지요. 홍순각. 그 이름은 전라도뿐 아니라 한양에까지 알려졌고 임금님의 수라상에 다시 홍순각의 고추장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기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느 봄날 매화꽃이 활짝 핀 마당에서 연화의 무릎을 베고 누워 마지막 숨을 내쉬셨지요. 황 씨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아가야, 사람은 살리는 고추장은 영원히 늙지 않는단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홍순각의 맛은 살아있을 게야. 네, 할머님. 잊지 않겠습니다. 매화꽃 잎이 살랑살랑 떨어져 황 씨의 흰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연하는 황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황 씨가 떠난 뒤에도 홍순각의 고추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마을에 작은 학당을 세워 가난한 처녀들에게 글과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지요. 그 처녀들 중에는 옛날 임봉수에게 핍박받았던 집안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들에게 한 번도 옛 원한을 묻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단다. 다만 그 쓰임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 뿐이지. 연화의 그 말 한마디는 시할머니 황씨가 옛날에 그녀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가르침이었지요. 음식이 사람을 살리듯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것을 연화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집은 어차피 안 돼. 저 사람은 어차피 못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집을, 30년의 세월을 폐가로 만듭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씨 부인도 칠복 영감도 결국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했지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된장국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이 누군가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